정화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 아니, 옳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자신이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누구도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남편이 뭐라 해도 아들이 뭐라 해도 결국은 모두가 내 말이 맞았다고 돌아오지 않았는가. 틀린 건 세상이었지 내가 아니었다. 정화는 그렇게 믿었다. 아들을 키울 때도 그랬다. 준호가 받아오는 성적이 남들 보기엔 훌륭했어도 내 눈에는 늘 모자랐다. 왜냐면 나는 내 아들이 최고여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5등 안에 들면 왜 1등은 못했냐고 물었고 1등을 하면 이번엔 전국 모의고사 순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잘했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줘야 했던 걸까? 글쎄. 그랬다면 얘가 더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나는 아이가 방심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부모라는 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게다가 한창 사춘기 시절 걸그룹 노래에 빠져서 공연장을 다니던 아들을 보며 나는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자가 말이지. 학업에 매진해야 할 나이에 여자 가수들 쫓아다니며 열광하는 꼴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너 그러다 인생 망친다. 쓸데없는데 빠져들지 말고 공부나 해라. 아들은 불만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부모로서 올바른 길로 잡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 남편 박동수, 그는 결국 나를 말리지 못했다. 아니, 포기한 게 더 맞을 거다. 결혼 초엔 내 방식에 반발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결국 골프장으로 도망가듯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엔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한심하다고도 여겼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집안 교육에 관심도 두지 않으니 결국 내가 나서야 했던 거 아닌가. 그래도 동수 눈빛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무언가를 갈망하는 기색이 비쳤다. 나 같은 사람 옆에 살면서 그런 걸 바라는 게 가능하겠냐 싶으면서도 가끔은 그 눈빛이 못내 귀찮기도 했다. 아들 준호, 얘는 나를 못마땅해 했다. 그건 알았다. 하지만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의 잔소리가 좋겠는가. 내가 보기엔 그 아이는 그래도 효자였다. 마음속으로는 나를 원망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늘 최선을 다해 내 말을 따르려고 애썼다. 나는 그게 고맙기도 했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결국 그 아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지 않았는가. 성실히 공부했고 좋은 직장도 얻었고 마침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내 역할을 다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다. 김민서, 첫인상부터 마음에 차지 않았다. 키도 작고 눈빛도 어디 모자란 것 같고 대화도 성의 없어 보였다.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준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이 결혼은 축복받을 만한 게 아니었다. 그래도 아들이 원한다 하니 마지못해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결국 내 눈에는 자꾸만 흠만 보였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감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원래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법이니까.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 양가 모두 예단과 예물은 생략하자고 합의했다. 나는 겉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끓어올랐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빈손으로 들어오는 며느리라니 내 체면은 어디다 버리라는 건가. 그래서 나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 너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 아들 데려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니? 3천만 원은 해야지. 아들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다. 그래야 말을 듣는다. 그래야 이 집안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결국 돈을 보냈다. 집 같게 어쩌겠는가. 그 순간 나는 안도했다. 아직 내 말발이 통한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준호가 몰래 그 돈을 다시 채워줬다는 거였다. 순간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중재를 하려 했으니 그 또한 나쁘지 않았다. 준호는 늘 그렇다. 내 편에 서지는 못해도 끝내 사태를 수습하곤 한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언젠가 며느리도 내 뜻을 이해하게 될 거라 믿었다. 나는 틀린 적이 없으니까 결국 모두가 알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말이다. 나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크게 기쁘지도 않았다. 손주는 반가운 일이지만 민서라는 아이가 엄마가 될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의심이 앞섰다. 원래부터 나는 그 아이가 마음에 차지 않았다. 시댁 어른을 대하는 태도도 부족했고 눈빛도 당차지 못했고 말투도 어딘가 버릇없어 보였으니까. 게다가 내 아들을 제대로 받들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되겠다니. 그게 과연 집안에 좋은 일일까? 나는 늘 걱정이 앞섰다. 사람들은 나를 엄격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자식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알 거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지는 게 인생이고 옆에서 잡아주어야 바로 서는 게 사람이다. 나는 준호를 그 방법으로 키웠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듯하게 성장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며느리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아이를 낳는 일은 결혼보다도 집안 살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건 누가 뭐래도 진리다. 민서는 임신 초기부터 몸이 약했다. 입덧도 심했고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다. 그런데도 내가 보기엔 관리가 허술했다. 음식을 가려 먹지도 않고 집안일을 핑계로 남편에게 의지하는 모습도 못마땅했다. 나는 그런 걸 참을 수가 없었다. 네가 엄마가 되려면 기본부터 제대로 해야지. 남편 챙길 건 챙기고 아이는 아이대로 잘 보살펴야 한다. 나는 여러 번 말해주었다. 하지만 내 말에 대꾸하는 눈빛을 보낼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가. 나는 그때마다 내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일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였다. 민서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분당의 큰 산부인과였다. 하얀 복도, 급박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정작 나는 냉정했다. 산모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괜히 의사들 말만 믿고 섣부른 결정을 하면 큰일 난다. 나는 그렇게 배워왔다. 우리 어머니도 늘 말씀하셨다. 자연분만이 제일이다. 회복도 빠르고 엄마라면 분만의 고통쯤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거고 제왕절개로 나으면 하면 흉도 지고 못 쓴다. 그 말은 내 평생을 의심하지 않던 진리였다. 의사는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다.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곧장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제왕절개는 절대 안 돼요.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머리도 똑똑해집니다. 나는 의사에게 단호히 말했다. 그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를 고집불통이라 욕해도 상관없었다. 결국 옳은 건 내가 아니던가. 준호가 내 말을 막아섰다. 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산모랑 아이 둘 다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연분만하면 아이가 당연히 더 힘들겠죠. 자기도 힘쓰고 나와야 할 텐데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다급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위기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지금 당장 의사 말만 믿고 움직이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부모가 되면 알 거다. 아이는 반드시 자연으로 낳아야 한다. 아들은 내 말에 고개를 흔들었고 나는 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약해졌는지 한숨이 나왔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누워 있었다. 마치 내가 악마라도 된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조차 동정하지 않았다. 여자는 강해야 한다. 엄마가 될 사람이면 더더욱 강해야 한다. 나는 그저 옳은 길을 알려주는 것뿐이었다. 그 아이는 언젠가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눈물이 나도 나중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때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말하게 될 거다. 나는 확신했다. 하지만 준호는 끝내 나를 밀어냈다. 병실 밖으로 나를 몰아내며 엄마, 제발 나가세요. 지금은 의사 말 듣는 게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나는 화가 났지만 아들이 평생 나를 따랐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며느리 편에 서는구나.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래, 얘가 결국은 아내 편을 들어야 가정이 굴러가지. 그것도 필요하다. 나는 복도에 앉아 하얀 벽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래도 결국은 내 말이 옳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수도 나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씁쓸했다. 그러나 나는 끝내 굴하지 않았다.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 건 다행이지만 내가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었다. 수술이 아니었어도 잘 태어났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어야 했다. 며느리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그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나는 그 순간에도 생각했다. 저 아이 이름은 내가 정해야 한다. 그래야 집안의 기운이 바로 선다. 민서 같은 아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아직 이 집안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애송이로 보였다. 아이가 태어난 뒤 집은 다시 전쟁터처럼 바빠졌다. 새벽마다 울음이 시간을 갈라놓았고 낮밤의 경계는 흐려졌으며 식탁 위의 차는 늘 절반쯤 남아 식어갔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였다. 정화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이는 자신이었다. 수십 년 전 아들을 키울 때 쌓은 경험, 그 경험으로 만들어낸 생활의 규칙과 질서.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었다. 아이는 울음 속에서 단련되고 일정한 수면과 규칙적인 수유 속에서 자라야 한다. 느슨한 애정은 아이를 망치고 방치와 혼동된 자유는 결국 아이를 약하게 만든다. 정화는 그렇게 확신했고 그것을 옳다고 믿는데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준호는 달랐다.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남아 있었다. 어릴 적 시험지를 들고 집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먼저 모자람을 지적하던 목소리, 잘한 부분은 사라지고 늘 부족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던 나날, 반 친구들과 운동회에서 우승을 해도 꾸중으로 돌아왔던 청소년 시절. 그 모든 것이 한 겹씩 쌓여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준호는 그 기억을 안고 자랐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침묵하거나 도망치기보다 스스로 달라지고 싶었다. 적어도 자기 아이만큼은 따뜻하게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오랜 공부 끝에 입사한 민서의 직장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민서의 꿈이었고 그만두면 다시 입사하는 건 불가능했기에 고민이 많았다.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었지만 낯선 이에게 아이를 맡기는 건 불안했고 친정은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결국 남은 답은 하나였다. 정화였다. 준호는 갈등했다. 맡기고 싶지 않았지만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어릴 적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듯한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겼다. 정화는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듯 더 치밀한 규칙으로 아이를 돌보았다. 젖병은 분 단위로 소독되고 수유는 시계에 맞춰 진행되었고 낮잠은 일정한 시각에 정확히 재워졌다. 아이가 울어도 쉽게 안아들지 않았다. 울음은 호흡을 가다듬는 과정이고 버릇을 만드는 시험이라고 여겼다. 방의 조명은 일정했고 음악은 필요 없었으며 아이의 몸은 규칙 속에서 단단해져야 했다. 정화는 그것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믿었다. 민서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말없이 받아들였다.
시어머니의 방식에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본인의 의지로 인해 맡아주시는 상황에서 또 결혼 전부터 쌓여온 어머님과의 거리와 긴장 속에서 그녀는 대들지 않는 편을 택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일 뿐이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곁에 있어. 그런 말들은 아이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운 위로였다. 회사의 보고서를 넘기면서도 민서는 늘 마음 한켠이 아이에게 묶여 있었다. 내가 그만두고 직접 키워야 할까라는 질문은 매일같이 마음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또한 민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더 큰 마음이 막아섰다.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은 늘 제 시간에 잤고 울음은 길지 않았고 체온은 일정했다. 수치와 결과는 그녀의 신념을 뒷받침했다. 그러니 며느리의 눈빛은 감정일 뿐이었다. 불안과 서운함, 망설임과 걱정. 그것들은 숫자와 기록 앞에 힘을 잃는 듯했다. 정화는 매일 작은 수첩에 시간을 적었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분 만에 깨어났는지, 분유를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은 곧 증거였고, 증거는 곧 자신이 옳음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작은 파열음은 언제나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민서의 친정어머니는 직접 올 수는 없었지만 늘 딸을 걱정했다. 전화기 너머로 묻곤 했다.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니? 아기는 괜찮니? 민서는 늘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자주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 상자가 집 앞에 놓였다. 단정히 쌓인 반찬들이 그 안에 있었다. 장조림과 잡채, 나물과 김치, 된장국까지 고향의 손맛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 상자를 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마음이 이렇게라도 도착했구나. 냉장고 선반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잠시 채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민서는 퇴근에 냉장고를 열었다. 그러나 선반은 텅 비어 있었다. 반찬통은 SP 하나 보이지 않았고 대신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었다. 잡채가 눌어붙어 흘러내렸고 나물은 으깨져 엉켜 있었고 장조림 국물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무던한 성격의 민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걸 겨우 참으며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그 반찬들 다 어디 갔어요? 정화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다 버렸다. 뚜껑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더라. 그런 걸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손주 입에 넣겠니? 재료값 줄 테니 다시 해오시라고 해. 말은 간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영화에겐 위생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준이었다. 그렇다 해도 민서는 음식을 하시며 고생하셨을 엄마 생각에 얼굴이 굳었고 눈빛이 흔들렸다. 설명하려는 말이 입술에 걸려 나왔다. 그게 엄마가 오늘 새벽부터 장 보고 손수. 그러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말이 길어질수록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대신 눈물이 먼저 터졌다. 결혼 전부터 눌러왔던 서러움, 예단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서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친정 엄마가 힘들게 보낸 걸 이렇게 버리시면 제가 무슨 낯으로 엄마 얼굴을 봐요. 저는 회사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애기 때문에 매일 죄책감에 사는데 이제는 너무 서러워요. 정화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마음은 알지 하지만 더러운 걸 어떻게 먹니? 난 틀리지 않았다. 그 말은 벽처럼 단단했고 민서의 울음은 그 벽에 부딪혀 더 커졌다. 그날 밤 준호는 퇴근에 들어와 두 여인의 얼굴을 차례로 보았다. 아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어머니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다. 자신이 엄마 앞에서 울던 날들, 그 울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기억,
그러나 지금 그는 아버지였다. 가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엄마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지만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지켜내지 못했다. 그 갈등은 그의 어깨를 더 무겁게 했다. 민서는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서럽게 울었고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정화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주가 자는 방을 지켰다. 정화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겨울 끝자락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던 어느 밤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뉴스의 무거운 소식들을 흘려보낸 뒤 손가락이 멈춘 곳에서 낯선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미스터 트롯. 화면 속에는 빛나는 조명 아래 서 있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다. 반짝이는 의상, 반듯한 포즈. 그러나 그 순간 정화의 눈길을 붙든 건 하나였다. 마이크를 잡고 선 한 사람의 목소리, 이명웅이었다. 노래가 시작되자 정화는 잠시 멈췄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 목소리는 정화의 귀를 넘어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노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다. 기쁨도 분노도 의무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눈앞이 환해졌다가 곧 다시 어두워지는 듯했다.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떨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늘 단단한 사람이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집안을 지킬 때도 흔들림 없는 기준이 전부였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였고, 감정은 때로 불필요한 장식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명웅의 목소리는 그 장식을 한 겹씩 벗겨내듯 오래 굳어진 마음을 흔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도 있었고 동시에 연약함도 있었다. 외로움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 보이는 외모로 어찌 저런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 경외감마저 들었다. 이명웅의 노래는 듣던 정화는 곧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외로웠다는 것, 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주가 곁에 있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솔직히 인정해 본 적 없는 그 외로움이 노래를 따라 깨어나는 것을. 그날 이후 정화의 생활에 균열이 생겼다. 아이의 수유 시간표를 정리하는 손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노트 옆에는 리모컨이 함께 놓였다. 잠시 아이가 낮잠에 들면 그녀는 부엌 싱크대에 접어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검색창에는 낯설고도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명웅. 버튼을 누르면 예전 무대 영상들이 화면을 채웠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작은 무대. 그러나 노래는 그 어디에서도 빛났다. 그녀는 그 영상을 보며 자신이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는지를 떠올렸다. 언제부터 마음속 문을 잠가두었는지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의 젖병을 씻던 손이 어느새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장을 보러 나가던 발걸음이 어느 순간 멈춰 대형 전광판에 비친 이명웅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지난 몇십 년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미소였다. 변화는 작고 은밀하게 이어졌다. 프로그램을 챙겨보기 시작했고 방송 일정에 맞춰 저녁 식사 시간을 서두르기도 했다. 아이를 돌보는 손길이 서툴러진 건 아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강박은 조금씩 느슨해졌다. 울음이 길어져도 잠시 노래에 귀 기울이다가 아이를 안아들곤 했다. 아이가 울음으로 크듯 나도 노래로 조금은 풀려도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어느 밤 방송 진행자가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원하시는 가수에게 투표 문자를 보내주세요. 순간 정화의 손은 리모컨에서 휴대전화로 옮겨갔다. 망설임은 잠시였고
화면 속에 뜬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이명웅. 문자 한 줄이 화면에 남았을 때 정화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젊은 날도 아니고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떨리는가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그 뒤로 정화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새벽에 아이가 깰 때 젖병을 준비하며 작은 소리로 그의 노래를 틀었다. 잊지 말아요. 그대 사랑을. 가사는 곧 그녀의 이야기처럼 다가왔다. 평생을 단단히 살아온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백이 있었다. 본인이 자초했을 지언정, 남편에게 채워지지 않은 다정, 아들에게서 듣지 못한 인정, 며느리와 나눌 수 없는 위로, 그것들이 비어있는 채로 굳어 있었는데 그 노래가 그 빈자리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정화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은 얼굴, 그러나 표정은 조금 달랐다. 한때는 몰랐던 빛이 눈동자에 스며 있었다. 자신조차 믿기지 않았다. 사춘기 때도 이런 감정은 없던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스쳤다. 그동안 쌓아올린 질서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누군가 눈치챌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은밀히, 더 몰래, 더 깊이 빠져들었다. 민서와 준호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단지 어머니의 손길이 예전보다 조금 느슨해졌다고만 생각했다. 아이가 울면 전보다 빨리 안아주었고 반찬의 간이 예전보다 조금은 순해졌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의 이유가 한 가수의 노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정화는 밤마다 이어폰을 꼈다. 남편이 골아떨어진 뒤 혼자만의 시간에 노래를 들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본인도 믿을 수 없지만 눈물이 맺혔다. 자신도 몰랐던 고독이 스며나왔다. 그 외로움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정화는 처음으로 자신이 외로웠다는 걸 인정했지만 누구에게도 알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것이 이명웅의 노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다. 정화의 변화는 작았다. 심지어 정화 본인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작은 변화야말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이었다. 동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신문을 펼쳐 들었고 같은 채널로 뉴스를 틀어놓았다. 그 옆에서 정화는 늘 부엌을 오가며 저녁을 차리고 손주의 낮잠을 재우고 수첩에 메모를 적곤 했다. 그 풍경은 오랜 세월 동안 한치의 오차 없이 이어져 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균열이 생겼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정화가 뉴스가 한창인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와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고 낯선 무대 조명이 거실을 환히 밝혔다. 동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관객의 함성이 커다랗게 울렸다. 평생 뉴스 외엔 거의 보지 않던 정화가 쇼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생경한 일이었다. 그는 의아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정화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그냥 채널을 잘못 눌렀어.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 동수의 눈은 더 자주 아내를 향했다. 식탁에 앉아도 시선은 종종 텔레비전으로 흘렀고 아이의 젖병을 준비하면서도 귓가엔 흘러나오는 노래를 놓치지 않았다. 밤에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기도 했다. 정화는 그것을 철저히 숨기려 애썼지만 오래된 부부 사이의 작은 비밀은 금세 드러나는 법이었다. 동수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아내가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쩐지 덜 단단해진 듯 보이는 모습은 그에게 묘한 감정을 남겼다. 그는 준호를 불러내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준호야, 네 엄마가 요새 이상하더라. 요즘 뉴스보다 저런 트로트 프로그램을 더 보는 것 같아. 이명웅인가 뭔가
그 가수 노래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 평생 저런 거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준호는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듯이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가끔 엄마가 휴대폰으로 노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근데 아빠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평생 너무 빡빡하게 살았잖아요. 조금은 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동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며칠 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민서에게 전했다. 민서야, 엄마가 요즘 이명웅 노래 듣는 거 알았어? 민서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곧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정말요? 그래서 요즘 좀 달라지셨구나. 아기가 울 때 예전 같으면 오래 그냥 두셨을 텐데 요즘은 금방 안아주시더라고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경계보다 안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변화에서 작은 위안을 느꼈다. 어쩌면 이분도 사람답게 흔들릴 수 있는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은 표정이었다. 가족들은 하나둘 정화의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동수는 아내의 손끝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느슨해진 걸 느꼈고, 준호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보다 부드러워진 걸 보았다. 민서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는 없었지만 정화의 세계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숙이 작은 안도감을 품었다. 정화는 여전히 숨기려 애썼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미 알았다. 그 변화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틈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 틈 속에서 아이의 울음은 조금 더 빨리 안도했고 며느리의 숨은 조금 더 길게 이어졌다. 시간은 어느덧 흘렀고 미스터 트롯의 마지막 무대가 찾아왔다. 이런 프로를 보며 문자 투표를 하고 있는 자신이 어이가 없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우승자가 호명되는 순간 정화의 손끝이 떨렸다. 이명웅. 그 이름이 울려 퍼졌을 때 관객의 환호는 폭풍처럼 터졌고 정화의 가슴도 요동쳤다. 눈앞에 화면이 번져 보였고 마치 자신이 무대 위에 함께 선 듯한 전율이 몰려왔다. 평생 살아오며 가수의 우승이라는 사건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흔들리게 하리라곤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다. 문득 준호가 운동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며 핀잔을 줬던 일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우승 이후 이명웅은 톱 가수가 되었다. 방송마다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잡지와 신문에는 그의 사진이 실렸다. 거리의 상점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라디오에서도, 카페의 스피커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화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부엌에서 수건을 개다가도, 거실에서 젖병을 닦다가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이명웅의 목소리가 나오면 몸이 저도 모르게 굳어섰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콘서트에 갔다. 표를 구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스마트폰 앞에서 씨름했다. 새벽까지 대기하며 예매 사이트의 숫자가 변하는 걸 바라보며 핸드폰을 두드리던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몇 번이고 실패한 끝에 결국 어렵게 손에 쥔 티켓을 정화는 가장 깊은 서랍 속에 숨겼다. 그 사실을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콘서트 당일 정화는 집안일을 마친 뒤 홀로 길을 나섰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수천 개의 응원봉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함성은 천장을 흔들었고 심장은 그 함성에 맞춰 두근거렸다. 무대 위에 등장한 이명웅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정화는 호흡을 잊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졌을 때 눈앞의 공간은 현실이 아니라 꿈처럼 느껴졌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애절했고 힘있으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웠다.
정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평생을 단단히 살아왔고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가족을 다잡아왔는데 그 목소리 하나에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허전함도 외로움도 몰랐던 정화에게 오래된 결핍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정화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의 수유 시간을 기록하던 수첩 옆에는 어느새 리모컨이 놓여 있었고 손주가 낮잠에 들면 스마트폰을 꺼내 임영웅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의 과거 무대 영상, 작은 행사장에서 부른 노래, 아직 화려하지 않았던 시절의 모습까지 찾아보았다. 화면 속에 그는 늘 최선을 다했고 목소리에는 한결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그 진심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낯설고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힘이 솟았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아이 돌봄 속에서 사라졌던 웃음이 돌아오고 있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고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이어폰을 꽂고 그의 노래를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텔레비전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가수에게 지금 바로 투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정화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는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문자장에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또 한 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화 스스로도 본인이 변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나이가 들어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래 잠들어 있던 청춘의 조각을 깨운 듯 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든 정화는 검색 끝에 영웅시대라는 팬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심하게 생각하던 일이었지만 아이디를 만들고 닉네임을 정하며 설레는 마음이 드는 자신을 보며 뜻모를 미소가 지어졌다. 그러나 정화의 성격은 여전히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글을 쓸 때도 다른 회원들의 방식을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 응원법은 이렇게 해야 한다. 자료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녀의 글은 자주 논쟁을 불렀다. 댓글창에는 반대 의견이 달렸고 작은 말다툼이 불씨처럼 번졌다. 정화는 서운했다.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탈퇴 버튼 앞에서 몇 번이고 망설였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떠나지 않았다. 임영웅의 노래는 여전히 그녀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고 그를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팬미팅 공지가 올라왔다. 수많은 신청자 속에서 정화는 기적처럼 자리를 얻었다. 행사장에 들어선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이 차갑게 떨렸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임영웅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다. 정화는 그 품에 안겼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는 수십 년간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60평생 본인도 알지 못했던 결핍이 단 몇 초의 허그 속에서 해소되었다. 정화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정화는 더욱 열성적으로 영웅시대 활동에 뛰어들었다. 공연 소식이 뜨면 가장 먼저 예매에 도전했고 카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나가기도 했고 모금에 동참하기도 했다.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이웃들에게도 홍보를 했다. 집안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예전 같으면 늘 뉴스만 틀어놓고 한숨을 내쉬던 그녀가 이제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손주를 안고 흔들어 줄 때도
예전의 엄격함 대신 한결 부드러워진 손길이 느껴졌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느꼈다. 동수는 놀라면서도 안도했고 준호는 아내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오히려 좋아 보여요. 요즘은 저한테도 말씀이 좀 줄어드셨어요. 민서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변화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이명웅의 노래가 그 엄격하고 날카로운 사람을 조금은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숨 쉴 틈을 주었다. 갑자기 이명웅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정화는 이제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 변해 있었다. 오랜 세월 굳어있던 그녀의 삶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다시금 빛을 얻고 있었다. 정화의 발걸음은 이제 집보다 공연장을 더 기억하는 듯했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 공연이 열린 곳이라면 어디든 그녀는 예매 전쟁을 뚫고 표를 손에 넣었고 새벽 기차에 몸을 실어 현장으로 향했다. 수천 개의 응원봉이 물결치고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합쳐지는 공간에서 정화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고단한 삶, 무심했던 남편, 늘 간섭해야 했던 아들, 끝없이 견제해야 했던 며느리,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사라지고 이명웅의 목소리 하나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러나 그 몰입은 집안의 틈을 키웠다. 손주에게 분유를 늦게 타준 날이 잦아졌고 기저귀가 덜 갈려 피부가 빨갛게 된 적도 있었다. 젖병을 소독하다 말고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다가 물을 흘려 싱크대가 엉망이 된 적도 있었다. 처음과는 다르게 준호와 민서의 눈빛에는 불만이 점점 쌓여갔지만 말로 꺼내지는 못했다. 정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고 그 열정을 막아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팬클럽의 봉사 일정이 잡혔다. 정화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고아원을 찾았다. 손주 또래의 아이들이, 하지만 부모의 품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과자를 받아들고 작은 손으로 정화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서늘했다. 정화의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가 일렁였다. 우리 손주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인데. 그 생각은 정화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웅의 신보 발매 소식이 팬카페를 뒤흔들었다. 게시판은 들끓었고 댓글마다 뜨거운 말이 이어졌다. 초도 판매량이 가수의 힘이다. 천장은 해야 진짜 팬이다. 우리도 해내자. 그 열기는 불길 같았다. 정화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숫자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녀는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가수님이 과연 바라는 것일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러던 며칠 뒤 동수는 물건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다가 입금 확인서를 보게 됐다. 거기에는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당신 에르메스 백이라도 산 거야? 평상시와 다른 씀씀이의 놀란 목소리였다. 준호도 달려와 종이를 붙잡았다. 엄마 이게 뭐예요? 2,500만 원. 준호도 놀랐지만 항상 필요한 지출만 하던 엄마기에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정화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담담히 말했다. 내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쓴 거야. 당신이 그랬다면 뭐 좋은 일에 쓴 거겠지. 정화에 대한 믿음이 있던 동수는 금방 수긍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처음 보는 엄마 모습이었다. 그러던 며칠 뒤 민서는 청소를 하던 중에 베란다에 큰 상자가 여러 개 있는 걸 보게 됐다.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많아?
확인하던 민서는 상자에 붙어있는 배송 스티커를 보고 깜빡 놀라고 말았다. 임영웅 신보 천매. 박스마다 빼곡히 들어있는 CD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민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설마 2,500만 원 어치 음반을 사신 거였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민서의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깜짝 놀라 뛰어나와 확인을 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천장? 천장이면.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 소리를 들은 동수도 말없이 상자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허탈, 그리고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엄마, 내가 어릴 때 걸그룹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한심하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얼마나 혼내셨어요. 근데 엄마는 나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나를 욕하던 엄마는 어디 갔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정화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정이 있으셨겠지. 준호 씨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민서 표정에는 허탈감이 묻어났다. 동수는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자 안에서 반짝이는 CD 표지가 오히려 가족의 얼굴을 더 어둡게 했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다. 평생 처음 겪는 가족의 비난에 말을 꺼내려 해도 목이 막혀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마치 정화의 당혹감을 놀리기라도 하듯 커튼을 흔들고 지나갔다. 시간은 흘렀고 집안 공기는 잠시 얼어붙은 듯 했지만 정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영웅시대의 활동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다. 놀라운 건 그 열정 속에서 오히려 가족을 향한 배려가 생겨났다는 점이었다. 콘서트에 다녀온 날이면 정화는 손주를 더 오래 안아주었고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이면 민서에게 수고 많다는 말을 건넸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준호에게는 저녁 반찬을 챙기며 네가 고생이 많다는 말도 했다. 동수에게는 오랜만에 따뜻한 차를 끓여주기도 했다. 가족은 어리둥절했지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마치 도둑이 제발 저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화는 영웅시대를 통해 진짜 달라지고 있었다. 오직 자신만 옳다고 믿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손주에게도 전보다 부드럽게 다가갔다. 가족도 점점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민서는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막으로 떴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아동복지시설에 수억 원 기부. 사회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고아원과 소아병동에 물품을 전달하는 팬클럽 회원들의 모습이 비쳤다. 밝게 웃는 아이들, 그 옆에서 함께 웃는 어른들. 민서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허공에서 멈췄다. 화면 속에서 물품 상자들이 옮겨지고 있었고 상자 옆에는 낯익은 로고가 찍혀 있었다. 영웅시대. 팬클럽의 초도 판매량 올리기 캠페인은 단순한 팬심으로 가수의 음반 판매량을 늘리는 캠페인이 아니었다. 구매 수량은 임영웅 음반 판매 기록으로 남고 같은 금액은 같은 액수만큼 고아원과 소아병동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정화가 느꼈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보육원 아이들의 책걸상이 되고 장난감이 되고 영양식을 채우는 예산이 되었다. 가족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이었다. 민서는 곧장 준호를 불렀다. 여보, 이거 봐요. 엄마가 활동하는 팬클럽 여기서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 돈 우리가 오해한 거 아닐까요? 준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화면 속 아이들이 장난감을 껴안고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했다. 그날 밤 가족은 모였다. 동수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당신이 뭐라고 말도 안 하고 CD는 천장이나 쌓여있고 상황이 그래서.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쉽게 당신을 의심했어. 오래 함께 살았는데도 내가 당신 마음을 제대로 몰랐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도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 제가 그때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어릴 때 제가 했던 일들이랑 지금 엄마가 하는 일을 단순히 비교한 게 잘못이었어요.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민서 역시 고개를 숙였다. 정화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히 웃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나 같아도 의심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산 CD가 고아원에 기부되는 상황이라 샀던 거지만 나도 그 큰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고민 많이 했어. 단순히 덕질이었다면 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니까. 정화의 대답에는 예전의 정화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다시 균형을 되찾았다. 정화는 여전히 영웅시대 활동에 열심이었지만 예전처럼 가정이 뒷전이 되지는 않았다. 공연에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부엌을 정리했고 손주의 젖병을 맞춰 두었으며 민서가 걱정하지 않도록 작은 메모를 남겼다. 봉사활동에 나설 때도 아이의 일정표를 꼼꼼히 작성해 두었다. 가족은 그 노력이 눈에 보였다. 민서는 놀랄 만큼 부드러워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끔은 함께 봉사활동에 따라가기도 했고 아이 손을 잡고 행사장을 걸으며 정화와 나란히 서기도 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예전 같으면 잔소리로만 들리던 말이 이제는 조금 달랐다. 동수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퉁명스러웠던 눈빛은 조금 풀려 있었고 예전보다 따뜻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는 문득 거울 앞에 멈춰섰다. 빛바랜 얼굴, 세월이 깊게 새긴 주름이 눈가와 입가에 겹겹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정화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 세상 끝까지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 주름 사이로 오래 보지 못했던 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고백했다. 나는 평생 나만 옳다고 믿고 살았다. 아들에게는 늘 부족하다고만 말했고 며느리에게는 따뜻함 대신 요구만 쏟아냈고 남편을 외롭게 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게 옳다고 믿었다. 거울 속의 정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뜰 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팬클럽에서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 봉사활동에서 손을 잡아준 아이들,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정화는 거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길이 기다려진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가족에게도 세상에도.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은 천천히 스며들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